안녕하세요.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오늘은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전화 오거든요. 전화 와서 뭐 사건 번호 몇 번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하는 뭐 문의가 한 반. 나머지 반은 저 투자 물건을 뭘 찾는데 좋은 거 있어요? 그냥 그래요. 좋은 거 있어요? 좋다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죠. 좋은 거 많아요. 그래요. 좋은 거 많아요.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물건에 투자를 하느냐라는 기준은, 나이가 몇 살이냐, 내가 30대냐, 40대냐, 50대냐, 60대냐, 뭐 이렇게 다르고요. 그리고 자본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또, 그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지금 있느냐, 아니면은 이거 투자하던 이걸로 다달이 여기서도 뭐 돈이 나와야 내가 생활이 된다 하는 사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은 30대 이제 요즘 경매에 보면 20대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제가 아는 20대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제일 젊은 부동산을 공부하는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나이 31살이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예를 들면 30대 뭐 이렇게 초중반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 그동안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뭐 적금 들고 해가지고 한 2천만 원 모았다. 3천만 원 모았다. 그러면은 저는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굉장히 그 허름한 있지 않습니까? 허름한 빌라, 조그만 거, 막 이런 거, 그런 거 그냥 받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 받아서 조금 손봐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그 뭐 2, 3천만 원 가지고는 다는 안 되죠.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야죠.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이제 낙찰받아서 10년이고 20년 후를 보고 그냥 던져 놓으라고 그래요. 네. 왜냐면 계속해서 예를 들면 경매 공부를 해서 열심히 해보겠다. 뭐 사고 팔고 낙찰받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적극적으로 움직일 생각 사람이 아니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도리어 속편한 방법입니다. 예. 그렇게 해놓으면은 10년 뒤에 20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그게 아파트가 돼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간을 노리면은 그건 불가능하고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고요. 속 편하게. 예. 10년, 20년 내다보면서 던져놓으면 되는 거죠. 땅을 산다고 생각하시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허름하면 허름한 대로 아니면 좋은 대로 다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이제 좀 허름하면 도배장판 하고 조금씩 손봐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은행 이자 정도 나와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이 젊은 분들한테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나이, 제가 50대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나이에는 이제 퇴직 준비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미 퇴직한 사람들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투자금 대비 월세 수익이 높은 물건을 권해드립니다.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연금이나 여러 가지 준비가 돼 충분히 준비가 돼 계신 분은 괜찮지만 대부분은 나온다 하더라도 얼마 안 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제 퇴직은 하고 하는데 또 돈 들어갈 건 굉장히 많아요. 애들이 독립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수입이 발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시내 중심가 역세권에 조그만 원룸형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런 거 보면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해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뭐 7, 8천만 원 하는 거 뭐 6, 7천이면은 그러면은 경매 낙찰을 받거든요. 그런 거 월세 하면은 보통 뭐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런 물건들 가지고 월세를 몇 개를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물론 개인으로 하면 이제는 그게 다 이제 대출이 몇 개씩 하려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업자 법인 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하셔야 할 거고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해라 하지 마라 할 수도 없고 그래요. 유튜브 보면은 뭐는 하지 마라, 뭐 해라 하지 마라 되게 많아요. 특히 보면 뭐 상가 가지고는 하지 마라 소리 또 무지 많이 하대요. 어떤 분은 또 아파트나 하면은 폭망이다 이런 제목도 있고 한데, 근데 이제 다 관점이 다른, 다 옳고
옳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물건은 뭐냐면은 부산의 금정구 해동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정구 해동동의 V1타워라는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인데요. 작년 11월 8일 날 저희 고객님이 낙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감정가 2억 8천이었고요. 두 번 유찰돼서 최저가 1억 7,921대 저희 2억 1,800 얼마 선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물건을 이제 이렇게 싹 보면은 눈 좋으신 분들 보이시죠? 2등 금액이 2억 330 얼마예요. 약 1,55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죠? 1등하고 2등하고. 컨설팅을 뭘 그따구로 했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경매에서는 시세 대비 내가 얼마나 좋은 물건을, 특히나 좋은 물건,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공실도 없고 그런 물건을 시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렴하게 잡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명도를 깔끔하게 잘했느냐 라는 게 컨설팅이 잘하는 거지, 1등하고 2등하고의 차이가 많이 났다고 그 컨설팅은 못한 거고 아슬아슬했다고 잘한 거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낙찰 받으신 분은 저하고 수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표님 같은 경우 이때는 사모님 명의로 받았는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좋은 거 잡았다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증거를. 이게 501호지 않습니까? 501호고 그리고 건물 면적이 평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용 면적이 50평이 살짝 넘어요. 50평이 살짝 넘고요. 그리고 여기 평면도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면도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한 층의 평면 적는데 여기 이 부분 이게 501호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창문이 있고 여기도 창문이 있어요. 이쪽으로 다. 그래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죠. 뷰가 좋아요. 바깥으로. 이쪽 다 뻥하게 뚫려서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그 옆에 502호도 몇 달 뒤에 또 경매가 진행이 됐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밖에 창문이 없죠. 그리고 면적도 이게 작아요. 502호는. 그러면은 제가 502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낙찰이 얼마 된지. 이거는 제가 입찰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저희 낙찰 받고 한 4개월 뒤에 했네요. 2019년 3월 달이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죠? 여기 보세요. 전용 면적이 48.321평. 저희 받은 것보다 한 2평 정도가 작죠. 그죠? 그리고는 아까도 보니까 뭐죠? 이렇게 평면 위치에 있어서도 좀 이제 조금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낙찰가 보세요. 2억 4,523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2등인 2억 1,700. 이 2등 2억 1,700은 우리가 2억 조금 더 좋은데 우리께 더 평수도 크고 위치도 좋거든요. 호실 위치도 좋은데 2억 1,800 얼마를 받았는데 2등이 아까 2억 300 얼마인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2억 1,700 정도면 충분히 낙찰이 가능하겠다 하고 이 사람이 들어왔는데 도리어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저 이유 알 수 없지만 2억 4,500 얼마로 이렇게 낙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가라는 게 특히 상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말고요. 이런 어떤 상가나 뭐 토지나 여러 가지 그는 굉장히 들쭉날쭉하게 그래요. 운도 사실 많이 작용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보세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어떤 1등, 2등의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유튜브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이거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이제 2주 정도 됐습니다. 이제 2주가 됐는데, 그래서 경매 관련해서 과연 어떤 영상들이 올라 있는지를 시간이 있으면 짬짬이 봅니다. 보는데 막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경매 컨설팅에 속지 말자, 사기다, 바지를 세운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들 말씀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일부 있습니다. 일부. 왜냐하면 이 건 우리 낙찰도 저는 저희 고객이 2억 1,800 얼마를 받고 2등이 2억 300 얼마, 약 1,500만 원의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부동산을 잘 알고 또 저라는 사람을 신뢰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1,500이 차이가 나도, 그죠? 한 7, 8% 차이 나네요. 그죠? 그래도 흔쾌히 좋아하시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셨지만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뭐냐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1,5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부터 처음에 1등 할 땐 기분이 좋아요. 근데 2등 금액을 듣고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그렇게 해서 막 본인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요. 괴로워서 미치려고 그래요. 아니라고 하면서도 얼굴이 그대로 보여요. 그리고는 컨설팅 쪽을 이제 쪼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걸 못 견뎌 해가지고 일부러 2등을 억지로 만들어 넣는 거예요. 자기 아는 컨설턴트 아는 사람, 같은 사무실에 있는 누군가가 예를 들면 한다든지 부탁을 받고 한다든지 해서 금액을 아슬아슬하게 입찰 들어가는 금액보다 살짝 차이 나게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 2등 금액 차이가 조금 나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의도로 그런 걸 하는데 뭐 그걸 뭐 바지 뭐 받친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뭐 받침, 책받침 이런 말도 쓰고 가라 이런 말도 쓰고 막 그러더라고요. 일부 있긴 합니다. 일부 있긴 한데 저같이 이렇게 당당하게 천몇백을 차이 나도 아주 당당하게 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잘 해줬으니까 예, 이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사기다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은 본인이 바로 서야 합니다. 경매 컨설턴트한테 요구하실 것은 법적으로 정말 하자가 없게 분석을 잘 해봤는 것. 근데 그 컨설턴트가 분석을 잘못해서 피해가 가면은 다 배상해 줍니다. 저희들은 전부 다 그 보증보험 가입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이 일을 합니다. 물론 입찰가 차이가 많이 난 거에 대해서는 배상은 안 해드립니다. 그런데 뭐 임차인 관계 문제 없어요. 그랬는데 임차인 보증금을 인수하게 된다든지 등기부 다 말소 대상입니다 했는데 인수가 된다든지 그런 피해는 전부 다 보험회사에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고 그리고는 명도 본인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알아도 껄끄럽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시고 하시고요. 입찰가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면 돼요. 뽑아드리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해서 이러합니다. 아무리 의뢰를 했다 하더라도 내 돈이 몇 억도 들어가고 어떤 거는 몇십억도 들어가는데 그 컨설턴트가 얼마 쓰는다고 그거 그냥 쓸 겁니까? 바보죠. 안 그렇습니까? 의뢰를 한다 하더라도 조사를 해야죠. 본인도 시세조사 정도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컨설턴트가 조사한 시세랑 내가 생각하는 걸 맞춰보고 그와 유사한 물건들이 보통 예를 들면은 뭐 시세 얼마짜리가 어떤 조건을 갖춘 물건이 어느 정도 시세 물건이 어느 정도의 낙찰되더라 어느 정도의 경쟁률로 아니면은 시세 대비 낙찰가율로 되더라라는 통계도 보고 그러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런 데서 최종 결정을 해야죠. 최종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뭡니까? 본인이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본인 거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본인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컨설턴트에게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시세보다 높니 낮니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경매를 의뢰를 하실 때 본인이 시세 조사 하시고요. 같이 맞춰서 최종 결정하시고 그러고는 흔쾌히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1등하고 2등하고의 갭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아무리 그래도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막 지옥을 헤매는 부러운 분들 계신데 저도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하고 수없는 사건을 낙찰받고 그러면서 뚜껑을 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건처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몇만 원 차이, 십몇만 원 차이 이런 식으로 내가 되기도 하고 내가 당하기도 합니다. 네, 그건 운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과연 경매는 내가 얼마의 물건을 얼만큼 저렴하게 그렇게 저렴하게 했는데 금매 없는데 금매 있으면 금매 사면 되죠. 금매가 없어서 없나 경매로 해서 싸게 샀는데 그것도 막 경매라고 하니까 막 불안하고 했는데 모든 게 안전하게 다 끝났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참 말씀드린 처음으로 돌아가서 투자를 어떤 쪽으로 해야 하느냐. 젊은 층 같으면 던져놓는 내가 수입이 있고 그러니까 10년 20년 보고 던져놓는 물건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물론 돈이 많다면 그런 것도 하고 월세도 들어오는 거 해서 월세 들어오고 하는 걸 또 모아서 또 하고 해도 되겠죠. 근데 아주 제한된 소액을 가지고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럴 때는 정말 좀 허름한 빌라 있지 않습니까? 부산 경남 이쪽에도 반지하 이런 것들 꽤 있거든요. 그런 거 해가지고는 월세는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은행 이자 나오는지 해가지고는 던져놓는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소액밖에 없는 젊은 분의 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런 나이 참 서글프네요.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이들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거, 그런 물건을 하는데 그런 물건도 옆에 신축이 들어오면 공실의 위험이 있고, 그리고 물건이란 게 있다 보면은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노후화되기 전에 적당하게 아직은 괜찮다라는 타이밍일 때 노후되기 전에 갈아타시는 거, 적절한 금액에 매도하시고 다시 지은 지 얼마 안 된 걸로 갈아타시는 거. 경매 물건은 완전 신축은 안 나옵니다. 대부분 입주하고 보통 한 1, 2년 지나야지 물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1, 2년, 2, 3년 된 거, 그런 거 경매로 저렴하게 마련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 뭐 2번이나 3번 돌리면 4년이나 6년 지나잖아요. 한 10년 정도까지는 괜찮겠다, 그죠? 그런 식으로 월세 받다가 그러다가 지나치게 뭐 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노화돼 간다, 뭐 지저분해져 간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적당한 타이밍에 적당한 가격에 팔고 그리고 나오시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좋은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저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